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제시카의 소녀시대 탈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이가 좋기로 유명했던 소녀시대가 내분을 겪는 것이어서 충격은 더 컸는데요. 게다가 이번 논란엔 타일러 권이라는 남자친구, 개인적으로 벌였던 패션 사업, 양측의 진흙탕 싸움에 가까운 보도자료 폭로전이 모두 얽혀 있어서 가수와 제작자 간 헤어짐의 막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진실 공방이 끝나지 않아서 누구의 탓이다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듭니다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통제하려는 소속사와 벗어나려는 스타 간의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돌은 통제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스타는 쉽게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마무리와 맺음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서로 당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는 본보기를 남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음악은 소녀시대의 곡 듣겠습니다. 풋풋했던 데뷔곡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눈앞에서는 우리의 거친 길은 알 수 없는 미래와 벽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변치 않은 사랑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내 마음까지 시선 속에서 말은 필요 없어 멈춰져 버리는 시간 눈앞에선 우리의 거친 길은 알 수 없는 미래와 벽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변치 않을 사랑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내 맘까지 시선 속에서 말은 필요 없어 멈춰져 버리는 시간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영희, 이리 와 아이 참, 집에 가야 해요. 보일러 안 껐단 말이에요. 하긴 보일러를 집에서만 켜고 끄던 때도 있었지. 국내 최초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컨덴싱 원격 제어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평동나비엔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외 직접 구매,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미국도 추수감사절 다가오고 그러면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게 되잖아요. 또 직구족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생생경제에서도 몇 번 해외 직구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는데 그래도 여전히 제대로 된 정보가 없고 또 보편화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현재 트렌드는 어떤지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집중해야 될 정보들 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몰테일의 박병일 팀장님을 전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해외 직구 시장 많이 늘고 있다 하는데, 몇 년 전에 비해서 혹은 1년 전에 비해서 어떻게 늘었는지 수치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2009년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네. 당시에는 1년에 5만 건도 채 배송을 못했었는데, 이게 2010년도에는 8만 건, 네. 11년도에는 55만으로 크게 증가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매년 거의 50%씩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라서 예. 네,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누적으로 치면은 굉장히 건수가 많이 늘은 거네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건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나라별로 차이가 있나요? 어떤가요? 당연히 나라별로 차이가 있고요. 대부분의 그 물량들이 미국 쪽으로 집중이 돼 있고요. 네. 네, 전체 물량 중에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85%를 육박하고 있고, 네. 일본, 중국, 그리고 독일 등지에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합쳐서 15% 정도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품목에도 예전에 처음에 이제 직구를 시작하셨던 분들 되게 물어보면은 육아용품 네. 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요즘엔 좀 더 다양해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처음에 직구를 시작하셨던 분들은 네. 육아용품 이전에 남성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던 서비스였고요. 그래요? 네, 2009년도 이전이고, 네. 그때 당시에는 남성분들이 주로 이제 손목 시계나 스니커즈, 네. 이어폰 같은 그 소형 가전을 위주로 이용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2010년도에서 11년 사이에 주부 고객분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면서 이분들이 대거 이제 시장에 유입되시면서 네. 유아동 용품이 좀 각광을 받는 그 상황이 됐었거든요. 예. 네, 그 이후에 쭉 그런 시기가 이어져 오다가 작년 같은 경우 2013년도 말쯤에서 이제 그 배송 대형 텔레비전 있잖아요. 네. LED TV 같은 것들이 갑자기 이제 국내로 들어오면서 가전제품도 이제 해외 직구로 살 수 있는 네. 그런 시대를 좀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들여올 때 도움을 주시는 업체인 거죠? 해외 배송 대행 업체라는 네, 거요? 저희는 배송을 대행해드리고 있고요. 네. 제품을 현지에서 수령해서 한국으로 배송해드리고 국내에서 통관 같은 절차를 대행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송 대행 업체를 끼지 않고서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네, 직접 배송을 한다라고 해서 직배 사이트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고요. 네. 네, 직배 사이트들도 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직접 배송을 안 해주면은 이런 배송 대행 업체를 통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직접 배송을 해주더라도 네. 대부분의 이 직배 사이트들이 배송비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많이들 찾는 사이트 위주로 하면은요. 아주 보편적으로 이용하시는 직배 사이트를 제외하고 비싼 직배 사이트들은 주로 이제 작은 물건인데도 네. 배송비가 $30에서 $40, 오.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가 최소 나오는 데들이 많고요. 네. 네, 몇 군데 좀 유명한 직배 사이트들은 저렴한 배송비로도 받으실 수 있는 데가 있기는 있고요. 네. 아주 희귀한 물건들, 이런 것들도 사나요? 점점 갈수록 그런 물건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예. 맥주를 집에서 네.
직접 이렇게 양주에서 드시는 분들 계신가 봐요. 맥주 제조에 쓰이는 효모 같은 거를 수입하시는 경우도 봤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레저 용품 중에 굉장히 큰 카약이나 네. 뭐 그런 관련 제품들도 수입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카약이요? 어디서 하죠? 그러게요. 그렇군요. 근데 뭐, 그게 이제 해외 직구족들이 작년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게 블랙 프라이데이 네. 때였어요. 사실 이게 네네. 미국인들의 쇼핑 시즌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원래는 미국인들만의 쇼핑 시즌이었는데요. 언젠가부터 작년부터인가는 국내 기업들도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도입해서 예. 여기저기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세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미국이 가장 크게 이제 세일을 네. 하는 시기죠, 네. 이때가. 근데 국내는 그걸 따라서 그냥 세일의 명분을 만드는 것 같고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국에서 이제 싼 물건들을 많이 내놓으면은 우리나라 네. 국내 직구족들이 그걸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때를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예.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네.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은 물건 가격 이게 품목마다 다르겠지만은요. 많이 네. 사는 물건 기준으로 하면은 뭐 얼마나 싸지나요? 일단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네. 대부분의 쇼핑몰들하고 상점들이 다 세일에 돌입을 하고요. 네. 특정 품목을 더 싸게 파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품목들을 다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50%에서 70%까지 세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네. 저희가 잘 아는 해외 유명 브랜드인 경우에도 최소 30% 이상은 세일을 시작을 하죠, 이때. 50% 70%면은 엄청나네요. 네. 네. 그거 그러면 외에도 네. 말씀하세요. 예. 네. 그거 외에도 이제 미끼 상품으로 그거보다 더 높은 할인율의 제품들도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직구족들 입장에서는 그 미끼 상품을 기다리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예. 네, 그런 미끼 상품 때문에 이 소비 심리가 더욱 자극되는 효과도 있죠. 네. 그래요. 그 미끼 상품이라는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게 이렇게 탐나는 미끼 상품일까요? 이건 매년 그때그때 달라지는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 고가 브랜드인데 T사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사요? 예. T사의 이 나일론 소재의 가방인데 네. 이게 한국에서는 한 30만 원 정도에 판매되는 건데 이때 7만 원대 이거를 갑자기 물량을 확 푼다거나 아니면은 양털 부츠는 아니고 플랫 형태의 양털 신발인데 네. 국내에서 10만 원대의 신발을 3만 원에 예. 갑자기 물량을 풀어버린다거나 하는 이 미끼 상품 세일이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많이 싸네요. 네. 그러면은 배송료나 이런 거 붙여도 얼마 안 드나요? 그렇죠. 배송료가 평균적으로 그 10,000원에서 한 25,000원 정도를 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붙여도 얼마 안 되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거 해외 직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미끼 상품 같은 경우에는 또 물량이 적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사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좀 더 접근을 쉽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네. 매년 조금씩 형태가 다르지만 골든 위크라고 해서 예. 한 주 동안 매일매일 뭔가 이 특정 상품에 대한 네. 아주 큰 할인폭의 제품 세일을 시작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거는 공개가 돼 있고 어떤 거는 베일에 쌓여져 있어서 그런 거를 기다리시는 것도 재미가 쏠쏠할 것 같고요. 네. 그런 다음에 기존 쇼핑몰들의 그 클리어런스나 아니면 네. 세일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세일을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더 큰 폭으로 세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노리시는 분들도 있고 한 것 같아요. 박 팀장님은 혹시 해외 직구 몇 년 차세요? 해외 직구 6년 차입니다. 6년 차시군요. 네. 예. 보통 구입을 하실 때 정보요. 이제 네네. 이 관련 업체에 계시니까 많이 얻기도 하실 텐데 이 네. 정보들을 얻는 것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좀 그 생각보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보들이 많이 제공이 되거든요. 네. 네,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이 정보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요. 예. 네, 저희가 아는 포털사들의 카페들 있잖아요. 네.
카페들 중에 직구 정보만 공유가 되는 카페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카페에서 핫딜 정보 코너를 이용하시면 예. 거의 실시간으로 이 해외 브랜드들의 핫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 핫딜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네. 뜨겁게 판매가 되고 있는 네, 네네. 그런 것들이군요. 그렇고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미국 사이트들 중에 핫딜 정보를 최초로 이제 유포하는 사이트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네. 그런 데에 뭔가 자기의 이메일을 등록해 놓고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는다거나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다 영문으로 이런 정보들이 네. 공유되고, 그 다음에 뭐가 핫딜인지, 얼마나 이게 큰 딜인지 혼자서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국내 커뮤니티에서 한 번 정도 더 재가공된 그 정보를 그 중에서 고르시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그렇군요. 추천 같은 것들을 막 여러분들이 눌러주시기 때문에 네. 추천이 많은 핫딜이 그래도 가장 이 할인폭이나 이런 것들이 경쟁력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 분들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네. 나에게 특별하게 돈이 되거나 그렇지도 않은데 이런 걸 열심히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네. 꼭 우리나라 분들한테만 국한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 네. 네, 더 적극적이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네. 이제 이 해외 직구를 해서 싸게 사는 거는 좋은데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데 문제가 생기거나 반품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찮은 문제가 되거나 혹은 또 곤란한 문제가 되거든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구매를 하시기 전에 네.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물론 받았을 때 뭐 마음에 안 든다거나 내가 원하던 색감이 아니었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국내에서 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한번 좀 확인해보고 구매를 하신다거나 하는 방법을 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시는 게, 네. 물건을 받았을 때 크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도 뭐 이런 반품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시지 않고 지인한테 선물을 하신다거나, 네. 네, 아니면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하고 교환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으로도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걸 업체에서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진 않고, 아까 네. 말씀드린 그런 그 인터넷 기반의 커뮤니티 등에서 네. 활발하게 그런 활동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해외 직구할 때 이것만큼은 좀 조심해라라는 점이 있으면 몇 가지 꼽아주세요. 특히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 가장 큰 쇼핑 시즌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이때 이제 해외 직구를 평소에 안 하시다가 이때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께서 가장 오해하시는 게, 이때는 아무래도 물량이 모든 업체가 물량이 2배에서 한 4배까지 급증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네. 이 물량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나 아니면 배송을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처음 이용을 해보시고 해외 직구가 굉장히 이게 오래 걸리는 거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런 점을 좀 미리 참고하시면 이 시즌에만 이게 좀 지연되는 거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는 사실 11월 28일이거든요. 올해는요? 예. 네, 근데 이때만 세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 세일을 시작하는 거고요. 네. 이 이후에도 사이버 먼데이라든지 아니면은 박싱데이라든지 예. 이어서 오는 뭐 뉴 이어스 데이라든지 이 세일, 각종 세일, 그러니까 더 크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큰 세일 주기들이 계속 있기 오고 때문에. 있고요. 예. 네, 꼭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구매를 안 하셔도 기다렸다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진되지 않은 제품들이 더 큰 할인폭으로 떨어지는 거를 기다렸다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참 많이 기다리고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찾아보고. 근데 가격 차이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오늘 해외 직구 정보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몰테일의 박병일 팀장과 해외 직구 얘기 나눠봤습니다. 양치를 할 때 반짝반짝 톡톡톡 마사지해요. 이 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착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띄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생생로펌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생생경제 4부로 이어집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후강퉁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 주식시장에서 중국 기업 주식을 직접 살 수 없습니다. 홍콩 시장에 상장된 주식만 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홍콩 시장을 통해서 중국 기업에 투자할 길이 열리는데요. 이번 달 말부터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홍콩 증권거래소 간에 서로 교차해서 매매하는 것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후강퉁이라고 하는데요. 상하이를 뜻하는 후와 홍콩을 뜻하는 강, 서로 통한다는 뜻의 퉁이 합쳐진 겁니다. 문제는 우리만 중국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다른 외국 자본들도 다 중국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한국에 투자했던 자금이 앞으로 1년 동안 최소 6천억 원에서 최대 6조 원까지 중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의 시작은 경제뉴스 뒤집기인데요.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허원순입니다. 이 정부가 공공부문의 임금을 올리겠다. 라는 거를 슬쩍 흘리는 것 같아요. 아, 예.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임금을 올리기로 한 거는 결정이 났고요. 네. 저번에 정부 예산을 낼 때 3.8%로 공무원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네. 그거를 공공부문 전체로 퍼뜨리게 하고, 네. 심지어 민간에도 그렇게 되게끔 네. 좀 확대해 보겠다. 그게 지금 정확한 스탠스입니다. 공공기관은 전체적으로 다 올릴 테니 민간도 따라와라 라는 사인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지금 최경환 경제팀의 어떤 경제 살리기 혹은 이제 이거 돈을 풀어서 네. 이걸 좀 살리게 해보자 그 정책인데요. 어쨌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3.8%를 올리고 예. 공공부문 전체를 하면은 돈이 풀려야 그게 뭐가 퍼져나가서 소비가 일겠다. 네. 지금 그렇게 정책 스탠스 그렇게 잡아놓고 네. 하는데 재계에도 조금 압박을 그렇게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경환 부총리가 IMF 총회 때 워싱턴에 가서 현지 기자들하고 만나서도 공공부문이 이렇게 하면 재계도 좀 압박을 느끼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하는데 재계의 반응은 영 별론데요.
근데 이게 공공부문 올린다고 해서 꼭 민간이 올려야 되는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지 않나요? 네, 지금 두 가지 문제인데 우선은 지금 사회적인 전체 분야의 경제가 막 어렵다고 하는데 네. 공공부문에 앞장서서 막 올리는 것도 보기가 좀 그런데다가 더구나 내년도에 지금 성장 그 물가가 대개 이제 보통 공직이나 이런데 임금이 물가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임금 뭐 하되 물가가 내년도 한 2% 정도 오르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2% 예상하는데 물가 2%라는데 임금은 3.8%면 좀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뭐 정부의 예산 짜서 그렇게 간다지만 민간 기업은 지금 수익이 전혀 나지 않고 있고 어렵다 하는 판에 임금을 자꾸 올리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의 노조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미니멈 즉 최소한 3.8% 정도가 돼버리니까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강조하고 지금 제가 보건대로 조만간 아마 최경환 부총리가 뭐 고용부 장관이나 이렇게 해서 경제단체장들하고 아마 간담회를 가져서 또 한 번 더 푸시를 할 겁니다. 뭐 틀림없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공공부문이 그렇게 하니까 민간도 그렇게 하라고. 근데 이제 3.8% 이게 올리는 게 일단 감내 가능한 수준이기는 한가 봐요. 그거는 양면이 있을 겁니다. 우선 뭐 정부는 예산을 그리 짜면은 우리 못한다 할 부분이 없는데 이게 사회 전체로 보면 임금이 오른다는 게 결국은 사회 생산성이 그만큼 돼줘야 되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산성이 받침되지 않는 어떤 경우에 임금 인상도 전부 다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예를 들어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판매를 한다든지 더 획기적인 기술을 만들어서 제조를 한다든지 더 효율적으로 제조 과정을 만들자 이런 기술 없이 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 빚내 사거나 아니면 과거에 많이 벌어놓은 걸 까먹거나 이래의 소득 땡겨서 빚내 사거나 그 외에는 거품이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인위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더구나 이 정부는 저번에 그렇게 했잖아요. 임금을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두어 달 전에 정책을 내기를 기존의 임금 외에 임금을 추가로 더 인상을 하면은 뭐 추가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10%로 법인세에서 세액으로 놔주겠다. 그런 정책도 발표했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 스탠스가 어떻게든 임금을 올리면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 여력이 생길 거고 민관 전부 다 하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임금 인상 자체를 너무 쉽게 본다 이겁니다. 네. 근데 이제 경제학적으로 봐도요. 일단 임금이 늘어나면은 소득 증가가 되고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틀리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지금 그 논리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과연 그게 전부 올릴 형편이 다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런데 올린다고 해서 과연 그대로 소비로 이어질지도 저는 상당히 좀 의문시 되고요. 특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나오면서 일본 보십시오. 뭐 소득이 늘어나도 무조건 저축이거든요. 미래 불안이니까 무조건 저축이지 뭐 늘어나는 소득이나 정부에서 현금을 나눠줘도 안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나타나는 그런 회로랑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실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일본 같은 그런 경우고. 또 하나는 임금이라는 거는 한 번 올리면 절대 못 내립니다. 정말로 회사 거들나가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임금 내린다는 거는 매우 어려우니까 뭐 저도 그 월급 생활 하니까 올려주면 좋겠지만 이게 부담 가지 않는 쪽에서 가야지 정부가 막 올리고 그다음 민간은 따라와라. 그리고 임금이 오른 만큼 소비할 것이다. 하는 것은 조금 하여튼 상황을 좀 쉽게 생각한다 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한다 할까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당장 공무원 말고 공공기관, 공기업이라든가 정부 산하의 뭐 무슨 공단, 무슨 그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당장 가이드를 줬거든요. 3.8% 올려라고 하니까. 안 그래 지금 막아두시면 차를 거꾸로 가이드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방만 경영으로 지적받았던 곳들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임금 공기업이나 방만 경영 줄여라 뭐 하고 하는데 정부 논리를 공시한 논리를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임금만 빼고 다른 거는 다 줄여라. 뭐 방만 경영 빼고 과다히 지출되는 거 다 빼고 하라. 그러나 임금을 올려서라는데 그게 잘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앞으로는 임금 줄이는 협상하고 뒤로는 상품권을 준다. 뭐 공기업에서 무슨 또 카메라를 준다. 그러니까 방만 경영의 감사원이 최근에 지적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조금 이게 자세를 공공기관 개혁에 있어서도 확 섀도우 달았을 때 몰아치라 했는데 공공기관 개혁에서도 좀 반대의 신호를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최경환 부총리만 그런 게 아닌 게 오바마 행정부도 최저임금을 올렸고요.
또 아베 정부도 이 임금 인상에 대해서 엄청난 압력을 넣어서 결국 이 재계 단체 경단련이 임금을 올리기로 하고 뭐 이러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다 이의가 다른 게 오바마의 최저 임금을 올리는 건요. 네. 우리도 최저 임금 올리자는 게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다 올리자는 것과 네. 최저 임금 아주 그 사각지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 시급 5천 몇백 원 하는 저소득층에 올린다는 거랑 이걸 일률로 똑같이 올린다는 건 또 조금 뉘앙스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최저임금 올리는 것도 부담은 된다지만 이거 조금 다릅니다. 그다음에 아베노믹스에서 임금 올리는 거 나왔죠. 네. 기업에서 임금 올리는 데 다양한 혜택을 준다 했는데 아베노믹스에 지금 오늘 아침에 일본 니케이를 보면요. 아베노믹스, 아베가 세계 화살을 쏟다 했지 않습니까? 네. 세금 깎고 임금 올리고 그게 전부 다 지금 망가됐다. 전혀 효과가 없다 이런 게 일본 내부에서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최강한 경제팀 하고 있는 모델이 바로 아베노믹스입니다. 일본 걸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서 한번 양적 완화하면서 가보자는 건데 네. 일본이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는 점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임금 인상을 억지로 유도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저는 사실 이게 너무 했던 이야기라서 네. 좀 미안한 얘기인데 결국 네. 기업이 뛰게 해야 됩니다. 기업이. 예. 수없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이 뛰게 해야 되는데 그럼 기업이 어떻게 되느냐. 규제 협하고 좀 잘 나가는데 잘 나가도 괜찮으니까 네. 기업이 지금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일본 한 데 보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을 안 크겠다 그러고 네. 중견기업은 대기업 안 크겠다. 규제 무서워 못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업 크도록 해야 기업이 투자하고 해야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나오지. 공공부문은 어떤 경우든 세금을 받아가지고 움직이기 네.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기업 뛰게 하는 게 좀 때로는 기업인들이 못마땅한 측면도 있지만 전 그게 답이라고 보고 공공부문에 임금을 올리려면 제 생각에는 임금보다는 공기업 같은 데 투자하라 그랬죠. 투자. 공기업도 네. 투자하면 그 밑에 협력회사들이 많이 또 움직이게 되거든요. 예. 그 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가스니 전기니 이런 것들 하는 공기업들은 이 요금 인상도 지금 네.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점도 저는 예, 임금하고 또 이거하고 연결을 시키자니 약간 좀 화가 나기도 하고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수요자들 서민 입장에서는 왜 자꾸 오르나 하는데 네. 저는 그 점에서는 요금, 가스든 전기든 실제 요금을 내야 된다고 싶습니다. 우리 너무 네. 삽니다. 너무 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현실화하고 예. 그것도 역시 저소득층에 아주 특화해서 진짜 예. 어려운 층에 전기 파우처를 준다든가 가스 사용권을 파우처 줘야지 전부 다 사게 해서 너도 나도 전부 다 막 흥청망청하게 하는 거는 우리 경제에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아주 제값을 받고 전기도 좀 올리게 해서 아껴 쓰게 하고 저소득층 저분위에 뭐 밑에 4위 10% 20% 독거가정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네. 데다가 선별적으로 지원하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임금 올리기라는 어떤 카드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임금 올리기 이것은 일단 예. 전체적으로 이런데 저는 우선 좋다기입니다. 그게 올려가지고 소비를 늘어나면 모르겠는데 38% 올린다고 지금 네. 소비를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부 다 일본 경험을 보십시오. 꼭 쌓아놓고 안 쓴다니까요. 이게 예.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로펌. 법은 왠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내가 법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지 혹은 손해를 보는 건지를 따지려면은 알아야지 될 것 같아요. 생생로펌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압류하고 가처분의 차이점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압류는 뭐고 가처분 뭐지? 지금 저도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잘 설명해 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압류와 가처분. 네.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네. 일단은 가압류나 가처분 네. 같은 절차는 보전소송 절차에 해당합니다. 뭔가를 이제 임시로 정하고 보전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본 소송이 있겠죠. 네. 그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할 때
그 결과에 따라서 판결의 내용을 집행하게 되겠죠. 그것이 네. 강제 집행인데요. 이런 강제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미리 집행을 보전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네. 손해 방지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일정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의 어떤 법률 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임시 조치 절차를 말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가압류, 가처분 앞에 보면 가짜가 모두 들어가 있죠. 네네. 근데 그 큰 차이는 바로 그 절차에서 과연 무엇을 보호받는지, 네.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권리, 이것을 이제 민사집행법상의 표현으로는 피보전 권리라고 하는데요.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입니다. 네.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런 네. 권리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요. 예. 가처분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물건에 대한 이행 청구권이나 아니면 다툼이 있는 법률 관계라는 네. 측면에서 피보전 권리에 큰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가압류는 돈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보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죠. 나머지 어떤 권리에 대해서는 가압류다. 가처분이다. 예,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권리 같은 것은 이제 가압류고, 아닌 것은 가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 그러면은 예금 통장은 가압류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일단은 내가 누군가의 돈을 빌려줬고요. 네. 어느 누군가가 약속한 돈을 주질 않습니다. 네. 돈 받을 권리가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를 못하는 경우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이분이 저에 대해서 약속한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고요. 네. 그 중간에 소송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중간에 이분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거나 그럴 수 처분을 있죠. 해서 예. 현금으로 바꿔서 숨기거나 네.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채무자, 그 돈을 줘야 하는 그 사람이 집이라든지 뭐 예금 통장과 같은 일반 재산에 대해서 네. 임시로 가압류를 해 두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어떤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반대로 어떤 보통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든지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나중에 본안 소송이 종결되까지 목적물에 대한 어떤 권리관계를 보존하는 겁니다. 네, 근데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제 받아야지 되는 분에게는 이게 굉장히 유리한 제도지만 이게 갚아야지 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것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어떤 제한이나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함부로 해주질 않죠. 네. 이것은 법원이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소명 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결정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보전 처분이 허락되려면 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먼저 제가 보호받고자 하는 실제법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제 피보전 권리라고 앞서 네. 설명을 드렸는데요. 피보전 권리 자체가 존재해야 됩니다. 가압류를 신청했으면 금전 청구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보전 권리가 있더라도 과연 지금 권리 보호를 해줘야 되는지 예. 이것을 미리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지금 있는지 네. 이 부분이 이제 보전 필요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존재해야만 법원이 그 가압류 결정을 통해서 특정인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네. 임시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집행 보전 조치를 취하는 가압류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 가장 중요한 게 피보전 권리잖아요. 보전을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렇죠. 그건 어떻게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지 되나요? 네, 일단은 보전 소송에 있어서의 어떤 사실 인정 문제는 보전 소송 자체가 급박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고요. 이걸 통해서 계속 주장 입증을 하고 계속 재판을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전 소송에 있어서의 어떤 사실 인정 과정은 민사소송법의 정식 소송에서 요구되는 어떤 증명과 같은 엄격한 방법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권리가 있겠거니 하는 정도의 어떤 단순한 소명의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명이라는 의미는 소송에서 본안 소송에서의 어떤 증명, 입증보다는 낮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법관으로 하여금 주장 사실이 진실일 것이다라는 것을 뭐 추측
만족하게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죠. 네. 만약에 네. 소명이 부족할 경우에는요. 예. 법원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제출하시라 이렇게 보완을 명하는 내용의 어떤 보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네. 시간을 다투는 촉박한 절차이기 때문에 뭐 확실한 수준의 입증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만은 최소한 내가 돈을 빌려줬고 네.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주세요라는 절차 신청이라면 뭐 차용증이라든지요. 돈을 보낸 송금 기록 정도는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가끔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게 많아요. 뭐 임금을 임시로 지급받는다. 이런 임금 지급 단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뭐 어느 특정인의 접근을 막는 접근 금지 가처분 이런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뭐 범위가 넓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보험사 상대로 생활이 어려우니 일정한 범위에서 가지급금을 빨리 주도록 네. 하는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받아들였던 예도 있고요. 가처분에서 이제 임시로 어떤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라고 했을 때 거의 소송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명 자료도 오고 가고요. 네. 이 단행적 가처분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어떤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할 경우에 확정 판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대로 방치하면 그 권리자가 굉장히 많은 손해를 입는다거나요. 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일정한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해고 무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직장에 제가 들어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를 다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소송을 통해서 확인을 받자면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네. 그 기간 동안 내가 월급도 못 받고 이러다 네, 보면 네. 가족들이 생계의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송으로 결정 날 때까지 임시로 근로자의 지위를 좀 잠정적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신청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전 받는 경우들이 꽤 있나요? 그럼요. 네. 네, 법원이 가처분을 내줄 때는 어느 정도의 소명 자료를 보고요. 보존 네. 필요성도 보지만 사실상 소명 자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도 네. 그 안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예로 들어드린 근로자의 어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부분도 해고가 무효일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라고 한다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네. 해고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하기까지 임시로 어떤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결정을 내려주죠. 네. 그리고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요. 혹시 이제 이거 채권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한 채무자에 대해서. 네. 그런 경우에는 가압류를 다 신청해야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불가분, 그러니까 나눌 수 없는 채권 관계가 아니면은요. 네. 개별적으로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네. 뭐 가압류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어떤 권리 부분을 나중에 내가 판결을 얻더라도 중간에 뭐 재산이 없어져 버리면 네. 판결 자체가 좀 속된 말로 이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꼭 같이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네. 그 밖에 좀 뭐 알려주실 내용이 있나요? 네, 가압류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그 돈을 받을 권리 기초에서 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임시로 이제 묶어두는 가압류를 네.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런데 가압류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소송을 안 해도 되고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네. 어떤 승소 판결에 근거한 본래의 압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가압류만으로도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